새벽 2시에 미르그룹 본사 로비는 거대한 심해와도 같은 적막에 잠겨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안 등만이 희미하게 숨을 쉬며 대리석 바닥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웅장한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반짝였다.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가 잠시 고동을 멈춘 시간, 오직 한 사람만이 깨어 움직이고 있었다. 낡은 회색 유니폼을 입고 얼굴의 절반을 마스크로 가린 한서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대걸레를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적일 정도로 정확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청소부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날카롭고 차가웠다. 서윤은 단순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춤을 추듯 공간을 장악하며 주변의 모든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미르그룹의 청소 용역 업체에 위장 취업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었다. 낮에는 수천 명의 엘리트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이곳이 밤이 되면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처럼 변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윤은 바닥을 닦으며 로비 중앙 기둥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의 회전 주기를 본능적으로 계산했다. 카메라 렌즈가 사각지대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찰나의 순간, 그녀는 걸레질을 멈추고 잠시 허리를 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스크 안으로 스며드는 공기에서는 최고급 방향제 향기와 섞인 미세한 먼지 냄새가 났다. 그것은 돈과 권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부패의 냄새와도 같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생계 유지가 아니라 이 거대한 성벽 어딘가에 숨겨진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었기에 그녀의 신경은 언제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로비의 한쪽 구석에는 붉은 벨벳 차단봉으로 둘러싸인 특별한 구역이 존재했다. 그곳에는 먼지 덮개에 씌워진 채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미르그룹의 전 회장 부인이자 현 회장 강민우의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유품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 피아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금기가 존재했다. 소문에 따르면 강민우 회장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누구도 저 건반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으며 심지어 조율사조차 극도로 제한된 인원만을 허용한다고 했다. 서윤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다가 무의식적으로 그 금지된 구역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도 피아노의 유려한 곡선은 묘한 위압감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슬픔을 자아내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석에 이끌리듯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3개월 동안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며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오늘따라 가슴 깊은 곳에서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이 솟구쳐 올랐다. 오늘은 바로 20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자 동시에 미르그룹의 안주인이었던 그분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날이기도 했다. 두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비극으로 처리되었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는 그분의 운전기사였고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진실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차단봉 앞에 선 서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보안 요원들은 순찰을 위해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고 로비는 완벽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단봉을 넘었다. 먼지 덮개를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건반 덮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고급 목재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서윤의 코끝을 자극하며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빗장을 열어젖혔다. 그녀는 장갑을 낀 손을 들어 올리려다 잠시 멈칫했다. 거친 청소용 고무장갑은 피아노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넣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손가락만큼은 여전히 길고 섬세했다. 한때 천재 소녀라고 불리며 장래가 촉망되던 피아니스트였던 그녀의 손은 이제 복수를 위한 무기가 되어 있었다. 서윤은 건반 덮개를 열었다.
상가색 건반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며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숨죽이고 있었다. 그녀는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며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첫 음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는 순간 서윤은 자신이 더 이상 미르그룹의 청소부 한서윤이 아님을 느꼈다. 그녀는 20년 전 어머니 없이 자란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었던 그분의 따뜻한 미소를 기억해냈다. 그녀가 연주하기 시작한 곡은 세상에 악보로 존재하지 않는 곡이었다. 제목은 별의 꿈. 그것은 미르그룹의 사모님이 어린 아들과 운전기사의 딸이었던 서윤을 위해 즉흥적으로 작곡하여 들려주던 자장가이자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암호와도 같은 선율이었다. 서윤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미끄러지며 애절하면서도 몽환적인 멜로디를 만들어냈다. 그 소리는 텅 빈 로비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치며 마치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진홍곡처럼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과 잔혹했던 비극을 동시에 떠올리며 연주에 몰입했다. 같은 시각 55층 회장실. 강민우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며칠째 이어진 불면증은 지독하게 그를 괴롭혔고 수면제조차 더 이상 듣지 않는 상태였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날카로운 턱선은 예민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민우에게 밤은 안식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는 차가운 위스키 잔을 손에 쥐고 멍하니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응시했다. 거대한 그룹을 이끄는 젊은 회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내면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빌딩 숲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섬과 같았다. 그때였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선율이 환기구를 타고 혹은 건물의 골조를 타고 그의 귀에 닿았다. 처음에는 그저 이명이라고 생각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환청일 것이라고 치부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선명해졌다. 피아노 소리였다. 그것도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곡이었다. 민우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호박색 액체가 값비싼 카펫을 적셨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별의 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세상 그 누구도 연주하지 않았고 악보조차 남기지 않아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멜로디가 지금 이 새벽에 자신의 건물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민우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어머니의 유령이 찾아온 것인가. 민우는 홀린 듯이 회장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비서실은 텅 비어 있었고 복도는 어두웠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다. 숫자가 바뀌는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피아노 소리는 여전히 끊어질 듯 이어지며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 곡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2명뿐이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그 멜로디를 들으며 잠들었던 어린 시절의 자신. 어머니는 생전에 그 곡을 악보로 남기지 않았고 오직 기억과 손끝으로만 연주했다. 그렇다면 지금 아래층에서 연주하고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민우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의 가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로비층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로비에서 서윤은 연주의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감정이 고조되면서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마스크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잊고 있었다. 오직 건반과 자신, 그리고 허공을 떠도는 기억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예민한 청각이 로비 반대편 엘리베이터 홀에서 들려오는 기계적인 구동음을 포착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었다. 이 시간에 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강민우 회장뿐이었다. 서윤은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현실 감각이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연주를 멈췄다. 마지막 음의 여운이 차에 사라지기도 전에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몸은 훈련된 요원처럼 신속하게 반응했다. 서윤은 재빨리 건반 덮개를 닫고 먼지 덮개를 원상태로 씌웠다. 장갑을 다시 끼고 대걸레를 집어든 그녀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0여 초. 그녀는 차단봉을 넘어 원래 청소하던 구역이 아닌 비상구 쪽으로 몸을 숨겨야 했다. 하지만 도망치는 모습이 발각되면 더 큰 의심을 살 수 있었다. 서윤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가장 대담한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도망가는 대신 거대한 화분 뒤편에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여 마치 구석진 곳을 닦고 있었던 것처럼 자세를 잡았다. 그녀의 호흡은 거칠었지만 마스크 속에서 필사적으로 숨을 골랐다. 띵하는 맑은 도착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다급한 발소리가 로비의 정막을 찢었다. 강민우는 엘리베이터에서 뛰쳐나와 로비 중앙으로 달려갔다. 그의 호흡은 가빴고 흐트러진 셔츠와 넥타이는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로비는 텅 비어 있었다. 그가 기대했던 어머니의 환영도 정체불명의 연주자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보안등 불빛만이 차가운 바닥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민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분명히 들었다.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먼지 덮개는 씌워져 있었지만 미세하게 주름이 잡혀 있는 것이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덮개를 걷어내고 건반 덮개를 열었다. 그리고 검은색 건반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차가워야 할 건반에서 누군가의 천이 남아있는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다. 민우의 표정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누군가 있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그 곡을 연주하던 누군가가 분명히 존재했다. 그는 맹수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로비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다. 이 넓은 공간에서 사람이 순식간에 증발할 수는 없었다. 그때 기둥 뒤쪽 어두운 구석에서 규칙적인 걸레질 소리가 들려왔다. 슥슥 민우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왜소한 체격의 청소부 한 명이 등을 돌린 채 바닥을 닦고 있었다. 회색 유니폼의 낡은 운동화, 그리고 머리카락을 완전히 감싼 모자. 지극히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민우의 직감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그는 청소부의 등 뒤에 서서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여기서 피아노 소리를 들었나? 서윤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지만 태연하게 몸을 돌렸다. 그녀는 짐짓 놀란 척하며 어깨를 움츠렸고 고개를 깊이 숙여 시선을 피했다. 그녀가 연기해야 할 캐릭터는 야간 작업에 지치고 회장님의 등장이 두려운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서윤은 목소리를 최대한 변조하여 떨리고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어폰을 끼고 일하느라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싸구려 유선 이어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물론 그것은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둔 소품이었다. 민우는 차가운 눈으로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녀의 눈은 겁에 질린 듯 흔들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고 그윽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대답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했지만 본능적으로는 석연치 않음을 느꼈다. 거짓말. 민우가 나직하게 뇌까렸다. 이 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고 해도 그랜드 피아노의 울림을 느끼지 못했을 리가 없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서윤을 압박했다. 여기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인이 아니다. 보안 시스템은 완벽하고 침입 경보는 울리지 않았어. 그렇다면 내부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지금 이 로비에 있는 건 자네뿐이야. 서윤은 대걸레 자루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다. 여기서 정체를 들키면 3개월간의 잠입 수사는 물거품이 되고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진실을 밝힐 기회조차 영영 사라질 것이었다. 그녀는 더 비굴하고 더 어수룩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엎드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맹세코 저는 피아노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서윤의 필사적인 연기에도 불구하고 민우의 의심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그는 엎드린 그녀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다. 고무장갑을 끼고 있어 손가락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벗어봐. 민우의 명령은 단호했다. 장갑 벗어서 손 보여줘. 서윤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피아니스트 특유의 손가락 모양과 근육 발달은 전문가가 보면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특징이었다. 그녀는 머뭇거렸다. 그 찰나의 침묵이 민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다. 민우가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로비의 메인 조명이 켜지며 보안팀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다. 회장님, 비상벨이 오작동했다는 보고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갑작스러운 빛과 소음이 팽팽하던 긴장의 끈을 끊어놓았다. 민우는 잡으려던 손을 멈추고 보안팀장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방해받은 것에 대한 짜증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 틈을 타 서윤은 재빨리 일어나 뒷걸음질 쳤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마치 쥐구멍을 찾는 생쥐처럼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민우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축 처진 어깨와 절뚝거리는 듯한 걸음걸이는 영락없는 고된 노동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 박힌 건반의 온기는 여전히 생생했다. 저 청소부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유령이라도 다녀갔단 말인가? 민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피아노를 바라보았다. 검은색 피아노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민우는 보안팀장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지금 당장 CCTV 돌려봐. 지난 30분 동안 로비에 누가 있었는지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다 찾아내. 그리고 저 청소부 신원 조회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보안팀장은 영문을 모른 채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우는 다시 한번 서윤이 사라진 비상구 쪽을 바라보았다. 닫힌 문틈 사이로 어둠만이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다. 오늘 밤의 이 기이한 사건이 20년 동안 멈춰있던 자신의 운명이라는 시계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의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정체가 무엇이든 반드시 찾아내야 했다. 그것이 그가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그리고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임을 그는 예감하고 있었다. 비상구 계단을 뛰어 올라간 서윤은 3층 화장실에 도착해서야 거친 숨을 토해냈다. 그녀는 세면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스크를 벗자 창백하게 질린 얼굴과 식은땀으로 젖은 이마가 드러났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다. 강민우의 눈빛은 예상보다 훨씬 예리했고
그의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단호하게 속삭였다. 흔들리지 마, 한서윤. 감상에 젖을 시간 따위는 없어. 그가 눈치챘어. 이제부터는 전쟁이야. 그녀는 다시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썼다. 거울 속의 여자는 다시 감정을 지운 차가운 청소부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슬픈 자장가가 메아리 치고 있었다. 지하 2층에 위치한 중앙 통제실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숨조차 쉬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내뿜는 푸르스름한 빛이 강민우 회장의 차가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뒤에 서 있는 보안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민우는 팔짱을 낀 채 메인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화면 속의 시간은 새벽 2시 10분에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던 그 15분 동안의 영상이 교묘하게 반복되고 있었다. 누군가 사각지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 보안 카메라의 송출 화면을 조작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한 로비의 모습만을 반복 재생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오류나 우연이 아니었다. 미르그룹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농락할 수 있는 고도의 해킹 기술을 가진 전문가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민우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번졌다. 유령인 줄 알았더니 재주가 아주 뛰어난 쥐새끼가 들어와 있었다. 그는 영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즉시 본사 건물을 전면 폐쇄해. 개미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 특히 야간 근무 중인 청소 용역 직원들 전원을 대회의실에 대기시켜. 보안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감히 토를 달 수 없어 즉시 무정의에 대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민우는 해킹당한 화면을 노려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자장가를 알고 있으며 동시에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능력을 갖춘 존재. 이질적인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그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분명 자신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아까 마주쳤던 그 청소부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같은 시각 한서윤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지하 휴게실에 갇혀 있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그녀는 벽에 기대어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녀가 심어둔 루프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강민우의 직감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민우가 자신을 의심하여 가까이 둘수록 그녀 또한 그에게 접근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었다. 주변의 아주머니들은 겁에 질려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도둑이 든 것은 아닌지 수군거리고 있었다. 서윤은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척하면서 주머니 속에 있는 소형 데이터 칩을 만지작거렸다. 오늘 밤의 수확은 적지 않았지만 위험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높아지고 있었다. 잠시 후 거친 발소리와 함께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직원들을 한 명씩 호명하며 별실로 끌고 가 강도 높은 신문을 시작했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여기저기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침내 서윤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한서윤 씨 나오세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일부러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발을 질질 끌며 걸어나갔다. 신문실로 쓰이는 회의실 안에는 강민우가 상석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서윤이 사전에 철저하게 조작해둔 그녀의 가짜 이력서였다. 고등학교 중퇴에 아버지의 빚을 갚느라 유흥업소를 전전하다가 겨우 청소 일을 시작했다는 진부하고 비참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민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물었다.
피아노 칠 줄 아나. 서윤은 덜덜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피아노라니요. 저는 악보도 볼 줄 모릅니다, 회장님. 먹고 살기 바빠서 음악 같은 건 배울 엄두도 못 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마스크 너머에 있는 표정을 꿰뚫으려는 듯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거짓말이 아주 능숙하군. 아까 로비에서 자네를 봤을 때 느꼈던 그 묘한 위화감이 단순한 착각은 아니었을 텐데.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를 압박하며 주위를 빙빙 돌았다. 오늘 밤 로비의 CCTV가 조작되었다. 전문적인 해커의 솜씨지. 그런데 그 시간에 로비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자네뿐이야. 우연치고는 너무 기막히지 않나. 서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회장님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시키는 대로 바닥만 닦았습니다. CCTV가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녀의 영인은 완벽했다. 공포에 질려 흐느끼는 어깨의 들썩임까지 계산된 것이었다. 하지만 민우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력서는 완벽하게 비참했지만 그녀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는 묘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지시했다. 좋아. 알겠으니 나가서 하던 일 계속해. 대신 오늘은 퇴근 금지야. 내가 직접 지켜볼 테니 내 눈앞에서 일하도록. 그것은 일종의 테스트였다. 민우는 그녀를 자신의 시야 안에 두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허점을 찾아낼 생각이었다. 서윤은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뒷걸음질쳐 밖으로 나왔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민우의 시선이 비수처럼 따가웠다. 30분 후 서윤은 55층 회장실 앞 복도를 닦고 있었다. 민우는 집무실 문을 열어둔 채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그녀를 감시했다. 서윤은 묵묵히 대걸레질을 했다. 그녀는 민우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평소보다 더욱 둔하고 거친 동작으로 청소를 했다. 그때 민우가 서류 뭉치와 뜨거운 커피가 담긴 머그잔을 들고 복도로 나왔다. 그는 서윤의 옆을 지나가는 척하다가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하며 그녀 쪽으로 넘어졌다. 뜨거운 커피와 종이들이 서윤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녀의 반사신경을 확인하기 위한 명백한 함정이었다. 일반인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피하거나 멍하니 서서 당했겠지만 훈련받은 요원이라면 본능적으로 몸을 방어할 것이었다. 그 찰나의 순간 서윤의 몸이 움찔했다. 수년간 단련된 근육이 위험을 감지하고 즉각적인 회피 반응을 보일 뻔했다. 뜨거운 액체가 피부에 닿기 직전 그녀는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반사신경을 억누르며 엉덩방아를 찢는 쪽을 택했다. 아스 뜨거. 그녀는 과장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커피가 그녀의 유니폼 어깨를 적셨고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민우는 그녀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반응은 둔해 보였지만 넘어지는 각도가 묘하게 안전해 보였다. 그는 짐짓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밀지 않고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괜찮나? 내 실수군. 서윤은 젖은 어깨를 감싸쥐며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눈치 없이 길을 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허겁지겁 줍기 시작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테스트가 이어졌다. 흩어진 서류 중에는 1급 비밀이 적힌 서류와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일반 서류가 뒤섞여 있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붉은색 스탬프가 찍힌 서류부터 먼저 집어들고 싶었지만 그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그녀는 무작위로 손에 잡히는 대로 종이를 긁어모으며
당황한 기색을 연출했다. 하지만 종이를 추려 정리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무의식적으로 정연했고 각을 맞추는 습관이 배어나왔다. 민우는 그 미세한 손끝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다 주었습니다. 서윤이 엉망으로 섞인 서류 뭉치를 민우에게 내밀었다. 민우는 서류를 받아들며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빛을 받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윤은 민우의 눈빛에서 깊은 고독과 슬픔을 읽었고 민우는 서윤의 눈빛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차가움을 느꼈다. 그것은 청소부의 눈이 아니었다. 민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아까 피아노 앞에서 느꼈던 그 전율이었다. 그는 확신했다. 이 여자는 평범하지 않다. 증거는 없지만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 여자가 바로 그 연주자이거나 혹은 그 연주자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임이 틀림없었다. 치워. 민우가 짧게 명령했다. 서윤은 엎질은 커피 자국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민우는 집무실로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바닥을 닦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경찰에 넘겨 조사를 받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가는 꼬리 자르기를 당하거나 배후를 영영 알 수 없게 될 수도 있었다. 적을 가까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감시 방법이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내일부터 자네 보직을 변경한다. 로비나 복도 말고 내 집무실 안쪽만 전담해서 청소해. 다른 사람은 들이지 않을 테니 오직 자네 혼자만 들어오도록. 서윤은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명백한 덫이자 동시에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기회였다. 회장 집무실은 기밀 문서가 가장 많이 보관된 곳이자 그녀가 찾아야 할 진실에 가장 가까운 장소였다. 하지만 그만큼 강민우의 감시는 더욱 숨막힐 것이었다.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격이었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윤은 최대한 감사해야 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우는 차갑게 돌아섰다. 내 방에 있는 물건 위치가 1mm라도 바뀌어 있거나 허튼 짓을 하다 걸리면 그때는 해고로 끝나지 않을 거야. 집무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 대신 깊은 침묵을 삼켰다. 강민우는 예상보다 훨씬 까다롭고 위험한 상대였다. 그는 이미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고 집무실로 불러들인 것은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한 사냥터로 초대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윤은 커피 얼룩이 지워진 바닥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이제부터는 연기력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승부해야 할 시간이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클래식 음악 소리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들려왔다.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강민우 회장이 임원 회의를 위해 자리를 비운 순간 한서윤의 눈빛은 순식간에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바닥을 닦으며 굽신거리던 소심한 청소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철한 정보요원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그녀는 귀에 꽂힌 초소형 인이어를 통해 보안팀의 무전 내용을 도청하며 회장이 돌아오기까지 정확히 40분의 시간이 주어졌음을 확인했다. 그녀의 목표는 이곳 5층이 아닌 부회장 장태숙의 비밀 자료실이 위치한 50층이었다. 서윤은 청소 카트를 끌고 비상용 승강기로 이동했다. 카트 안쪽 깊숙한 곳에는 일반적인 청소 도구 대신 특수 제작된 해정 도구와 전자교란 장비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분하게 뛰었지만 혈관 속에는 아드레날린이 맹렬하게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날의 진실이 바로 저 아래층에 잠들어 있었다. 50층 복도는 다른 층과는 달리 묘한 한기가 감돌고 있었으며 사설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장태숙 부회장은 의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인물로 그룹 내의 모든 약점을 쥐고 흔들기 위해 불법적인 도청 자료와 이중 장부를 별도의 서버실에 보관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다. 서윤은 복도 모퉁이를 돌며 바닥에 왁스를 칠하는 신용을 했다. 경호원 한 명이 그녀를 수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바닥의 얼룩을 지적하며 프로페셔널한 청소부의 연기를 펼쳤다. 경호원이 흥미를 잃고 고개를 돌리는 찰나 그녀는 서버실로 통하는 환기구 입구가 있는 자재 창고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먼지 하나 없을 것 같은 이 거대한 빌딩의 틈새로 파고드는 것은 그녀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자재 창고 안은 어두웠고 기계 돌아가는 소음만이 낮게 깔려 있었다. 서윤은 재빨리 환기구 덮개를 열고 좁은 통로를 포복으로 이동했다. 서버실 천장 위까지 도달한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예상대로 입구에는 적외선 동작 감지 센서가 그물처럼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붉은 레이저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서윤은 품에서 미세 분말이 든 스프레이를 꺼냈다. 허공에 스프레이를 분사하자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재, 레이저 빛이 반사되며 붉은 선들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마치 건드리면 즉사할 것 같은 붉은 거미줄과도 같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접근조차 포기했을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서윤에게는 단지 조금 까다로운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녀는 천장 덮개를 열고 소리 없이 바닥으로 착지했다. 레이저 사이의 간격은 사람이 통과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좁아 보였지만 서윤의 몸은 유연하게 휘어졌다. 그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첫 번째 레이저를 통과한 뒤 허리를 뒤로 젖혀 두 번째 선을 피했다. 요가 동작을 연상케 하는 기이한 자세로 레이저 숲을 헤치고 나가는 그녀의 임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다. 만약 옷자락이라도 스치면 경보가 울리고 무장병력이 들이닥칠 것이 뻔했다. 마지막 난관인 금고 앞에 도달한 서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청진기와 전자 해독기를 꺼냈다. 장태숙의 금고는 구형 아날로그 방식과 최신 생체 인식 기술이 결합된 이중 잠금 장치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미세한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찰칵하는 경쾌 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고문이 열렸다. 서윤은 손전등을 입에 물고 내부를 뒤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서류 파일 중에서 20년 전이라는 라벨이 붙은 낡은 서류 봉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빛바랜 사고 경위서와 함께 폐기된 줄 알았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칩이 나왔다. 서류에는 운전기사 한상훈 과실치사 혐의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밑에 붉은 펜으로 휘갈겨 쓴 메모가 그녀의 호흡을 멈추게 했다. 탑승자 강민우 모친 사망 확인. 운전기사 처리 완료. 목격자 없음. 단 운전기사의 딸이 피아노 교습을 받았다는 사실 확인 요망.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고 자신 또한 제거 대상 명단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같은 시각 강민호는 비밀리에 만난 사립탐정과 마주 앉아 있었다. 낡은 사무실의 탁자 위에는 먼지 쌓인 옛날 피아노 학원 수강생 명부가 놓여 있었다. 탐정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민우에게 내밀었다. 회장님께서 찾으시는 그 곡 별의 꿈을 알고 있을 만한 유일한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20년 전 사모님께서 개인적으로 후원하며 가르쳤던 아이입니다. 민우는 사진 속의 소녀를 응시했다. 앳된 얼굴의 소녀는 피아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운전기사 복장을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탐정이 덧붙였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그날 사모님을 모셨던 운전기사 한상훈 씨입니다. 사고 직후 이 아이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사망 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민우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서윤은 증거 자료를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하고 메모리 칩을 복사한 뒤 원상 복구를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레이저망을 통과하여 환기구로 몸을 피하려는 순간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시 점검이다. 문 열어. 장태숙 부회장의 목소리였다. 서윤의 눈동자가 커졌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그녀는 급하게 천장으로 몸을 날렸다. 덮개를 닫는 순간 서버실 문이 열리고 장태숙과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장태숙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코를 킁킁거렸다. 쥐새끼 냄새가 나는군. 공기가 탁해. 뒤져봐. 경호원들이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일부는 천장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다. 서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간신히 50층을 빠져나온 서윤은 비상계단을 통해 55층으로 질주했다. 하지만 53층 즈음에서 문이 벌컥 열리며 덩치 큰 사내 2명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일반 경비원이 아니라 장태숙이 고용한 전문 해결사들이었다. 청소부 아가씨가 왜 여기 있지? 여긴 통제구역일 텐데. 사내 하나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곤봉을 꺼내들었다.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고 시간은 촉박했다. 그녀는 청소 카트에서 대걸레 자루를 뽑아들었다. 사내가 곤봉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서윤은 몸을 낮추어 공격을 피한 뒤 자루 끝으로 상대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고꾸라졌지만 다른 한 명이 뒤에서 그녀의 목을 조르며 덮쳐왔다.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도 서윤의 판단력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벽을 박차고 뒤로 점프하며 상대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렸다. 두 사람이 엉켜 바닥에 구르는 동안 서윤은 상대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계단 난간에 머리를 부딪히게 만들었다. 짧지만 격렬한 사투였다. 쓰러진 사내들을 뒤로하고 일어서는 서윤의 옆구리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난투극 도중 날카로운 모서리에 긁힌 모양이었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찢어진 유니폼을 수습하고 피가 흐르는 부위를 압박붕대로 단단히 감았다. 지금 당장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민우가 회장실로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청소를 하고 있어야 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전력으로 계단을 뛰어올랐다. 서윤이 회장실에 도착해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숨을 고르는 것과 동시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우였다. 그는 예정보다 5분 일찍 도착했다. 서윤은 급하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척하며 거친 호흡을 감췄다. 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녀는 책상 위에 먼지를 털고 있었다. 다녀오셨습니까, 회장님?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민우는 대답 없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과 어깨, 그리고 찢어진 유니폼 소매 끝을 훑어내렸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혈향과 화약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우는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자네 어디 다녀왔나? 민우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서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아닙니다. 계속 여기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환기가 필요할 것 같아 창문을 좀 열었더니 바람이 세게 불어서 먼지가 좀 날렸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거리를 좁혔다. 그는 그녀가 감추려고 애쓰는 왼쪽 옆구리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유니폼 위로 배어나오는 핏자국은 없었지만 그녀의 미세한 근육 경련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는 그의 눈을 속일 수 없었다.
민우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아까 탐정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눈앞에 수상한 청소부의 모습이 겹쳐지며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나직하게 속삭였다. 거짓말. 여기서 피 냄새가 나는데. 서윤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민우는 그녀를 몰아쓰며 벽으로 밀어붙였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 자네가 누구인지 이제 짐작이 가니까. 그의 손이 서윤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 서윤은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다가 억지로 힘을 풀었다. 여기서 그를 제압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주저앉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사실은 청소하다가 깨진 유리 조각에 베었습니다. 해고당할까봐 숨겼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유리 조각과 피 묻은 휴지를 꺼내 보였다. 또다시 완벽한 알리바이였다. 민우는 그녀가 내민 증거를 보며 잠시 멈칫했다.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정교한 연극인가?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회장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민우는 서윤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여자는 매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다. 하지만 그 치밀함 자체가 그녀가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반증이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던져주었다. 가서 치료해. 그리고 내일 내 전용 운전기사가 되어 줘야겠어. 운전기사가 갑자기 그만뒀거든. 민우의 제안은 뜬금없었지만 서윤은 그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아버지가 운전기사였고 그 딸인 자신을 테스트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였다. 또한 그녀를 더욱 가까이 두어 감시하겠다는 의도이기도 했다. 서윤은 손수건을 꽉 쥐었다. 피할 수 없는 대결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대답과 함께 창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며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폭풍우가 시작되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한서윤은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강민우를 힐끔거렸다. 그녀의 옆구리 상처가 욱신거리며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핸들을 잡고 있었다. 민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오늘 하루 동안 민우는 서윤에게 운전을 시키며 그녀의 습관 하나하나를 관찰했다. 부드러운 코너링과 급정거 시의 대처 능력, 그리고 백미러를 확인하는 시선 처리까지 모든 것이 20년 전 자신의 어머니를 모셨던 그 운전기사와 닮아 있었다. 민우는 확신하고 있었다. 이 여자가 바로 그 운전기사의 딸이자 사라진 피아노 소녀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아직 그녀의 정체를 밝히는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가면을 벗을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그들은 다시 미르그룹 본사로 돌아왔다. 민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로비로 향했다. 서윤은 주차를 마치고 그의 뒤를 따랐다. 텅 빈 로비에는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민우는 엘리베이터로 향하지 않고 곧장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멈칫했다. 또다시 피아노였다. 민우는 피아노 앞에 앉아 덮개를 열었다. 그리고 서윤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확인할 게 있으니까. 서윤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기둥 옆에 섰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민우가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그가 연주하기 시작한 곡은 서윤이 어젯밤 연주했던 바로 그 곡 별의 꿈이었다. 하지만 그의 연주는 서윤의 것과는 달랐다. 서툴렀고 중간중간 끊어졌으며 기억에 의존해 더듬거리는 느낌이었다. 민우의 연주는 애절했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멜로디의 일부분을 기억해 내지 못해 같은 구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다. 틀린 음정이 로비의 공기를 날카롭게 긁어댔다. 듣고 있는 서윤에게 그것은 고문과도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완벽한 선율이 흐르고 있었지만 민우의 손가락은 자꾸만 엉뚱한 곳을 짚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처럼 따랐던 그분의 노래가 망가지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도 모르게 입술이 달싹거렸다. 거기 샵이 아니라 플랫이에요.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소리내어 말할 수는 없었다. 민우는 괴로워하는 표정으로 연주를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했다. 그의 등은 작아 보였고 20년 전 엄마를 잃은 어린 소년의 슬픔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것은 서윤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도저히 못 들어주겠군. 민우가 신경질적으로 건반을 내려치며 연주를 중단했다. 광하는 불협화음이 로비를 울렸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기억이 안 나. 분명히 여기서 어머니가 웃으면서 다음 소절로 넘어갔는데 민우의 독백은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작은 흥얼거림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민우가 기억하지 못해 헤매던 바로 그 다음 소절의 멜로디였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빗소리를 뚫고 민우의 귀에 정확하게 꽂혔다. 민우는 감전된 사람처럼 몸을 굳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대신 그 속에는 간절함과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방금 그 멜로디 자네가 흥얼거렸나?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윤은 뒷걸음질치며 고개를 저었다. 자, 잘못 들으셨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목이 아파서 헛기침을. 거짓말 하지 마, 민우가 소리쳤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잡아채며 강하게 흔들었다. 이 곡은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어. 악보도 없고 음원도 없어. 오직 우리 어머니와 나, 그리고 그 아이만 알고 있는 노래야. 그런데 자네가 어떻게 이 곡을 알지? 말해, 자네 누구야? 서윤은 그의 악력의 고통을 느꼈지만 그보다 민우의 눈에 고인 물기를 보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서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민우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깊은 슬픔이 떠올랐다. 아주 오래전 친절한 사모님 한 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저에게 손가락 위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알려주셨어요. 이 노래는 별들이 잠드는 노래라고 하셨습니다. 서윤의 고백에 민우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별들이 잠드는 노래. 그것은 어머니가 그 곡을 부를 때만 쓰던 표현이었다. 민우는 눈앞에 초라한 청소부가 20년 전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수줍게 웃으며 아버지의 차를 기다리던 그 단발머리 소녀임을 확신했다. 살아있었어. 살아있었구나. 민우의 입에서 탄식 같은 말이 흘러나왔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무겁고도 애틋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피해자의 자식들이 다시 마주선 순간이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길지 않았다. 로비의 보안실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또 하나의 눈이 있었다. 장태숙 부회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싸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젯밤 서버실에 침입한 쥐새끼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그녀는 로비의 모든 소리를 도청하고 있었다. 청소부가 그 운전기사의 딸이라니. 죽은 줄 알았던 불씨가 살아 돌아왔군.
장태숙은 인터폰을 눌러 보안실장에게 짧고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지금이야. 처리해. 사고로 위장해서 깔끔하게 치워버려. 민우는 서윤에게 더 많은 것을 물어보려 했다. 왜 숨어 살았는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나타났는지. 하지만 이곳은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손목을 잡았다. 여기는 위험해. 내 개인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해. 따라와. 서윤은 거부하지 않고 그를 따랐다. 그녀 또한 그에게 전해야 할 진실이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증거와 장태숙의 음모에 대해 말해야 했다. 두 사람은 서둘러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교차했다. 민우는 서윤의 손목을 놓지 않았다. 마치 놓으면 다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운 듯했다. 엘리베이터가 30층을 지날 무렵 갑자기 황하는 굉음과 함께 기체가 심하게 요동쳤다. 조명이 꺼지고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깜빡거렸다. 뭐지? 민우가 당황하며 인터폰을 찾으려던 순간 끔찍한 금속 파열음이 들려왔다. 엘리베이터를 지탱하던 메인 케이블이 인위적인 폭발에 의해 끊어지는 소리였다. 의학. 서윤과 민우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엘리베이터가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중력이 사라진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서윤을 감싸 안으며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괜찮아, 꽉 잡아. 그의 외침은 굉음에 묻혔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해 시도였다. 그녀는 민우의 품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가만히 있어 다쳐 민우가 그녀를 더 꽉 끌어안았지만 서윤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민우를 밀쳐내고 바닥에 발을 고정한 뒤 천장에 있는 비상탈출구 해치를 올려다 보았다. 추락하는 속도 때문에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훈련받은 요원의 감각으로 타이밍을 쟀다. 비상 브레이크가 작동할 것이다. 하지만 낡은 브레이크가 이 속도를 완전히 잡아주지는 못할 것이다. 충돌 직전 그녀가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서윤은 유니폼 치마를 찢어 움직임을 편하게 만든 뒤 벽면에 안전바를 밟고 튀어 올랐다. 깨악! 엘리베이터의 비상 브레이크가 뒤늦게 작동하며 불꽃이 튀었다. 엄청난 마찰음과 함께 추락 속도가 줄어들었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충격으로 인해 민우는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혔다. 서윤은 천장 해치를 주먹으로 가격해 열어젖혔다. 그녀는 해치 위로 몸을 반쯤 내밀고 엘리베이터 카의 상단에 있는 케이블 잔해를 확인했다. 보조 케이블 하나가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카 위로 올라가 보조 케이블을 맨손으로 잡아당겨 도르래에 고정시키려 했다. 장갑도 끼지 않은 손바닥이 와이어에 쓸려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의 입에서 고통 섞인 신음이 터져 나왔다. 궁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과 2층 사이 어딘가에 거칠게 멈춰 섰다. 서윤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바닥에 곤두박질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충격은 엄청났다. 서윤은 엘리베이터 카 위에서 튕겨져 나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고 다시 해치를 통해 내부로 뛰어내렸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그녀는 쓰러진 민우에게 달려가 상태를 살폈다. 민우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서윤을 올려다보았다. 자네, 방금 뭐 한 거야? 평범한 여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어. 그의 질문에 서윤은 대답 대신 자신의 찢어진 옷자락으로 그의 지혈을 시작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놈들이 우리가 죽었는지 확인하러 올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붉은 비상등 아래서 서윤의 얼굴은 피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그녀는 연약한 청소부도 수줍은 피아노 소녀도 아니었다. 그녀는 전장을 누비는 전사였다.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손바닥을 보고 그는 경악했다. 나를 살리려고. 자네 손이.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민우를 부축해 일으켰다. 일어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장태숙 부회장이 보낸 사람들이 곧 들이닥칠 거예요. 민우는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그녀를 지켜야 할 차례라는 것을. 서윤은 엘리베이터 문을 억지로 열었다. 문이 반쯤 열리자 콘크리트 벽이 보였다. 지하 주차장 층과 층 사이였다. 틈새로 차가운 바람과 함께 매캐한 연기가 들어왔다. 누군가 엘리베이터 통로에 불을 지르려 하고 있었다. 서윤은 민우를 먼저 위쪽 층 바닥으로 밀어 올렸다. 회장님, 먼저 올라가세요. 어서요. 민우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바닥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가 손을 뻗어 서윤을 끌어올리려 할 때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손전등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다. 확인의 시체라도 찾아서 확인 사살에 살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민우의 손을 잡고 단숨에 뛰어올랐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두운 주차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생존을 위한 질주가 시작되었다. 지하 주차장의 매캐한 매연과 타이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한서윤의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강민우를 부축하며 주차된 차량들 사이를 민첩하게 이동했다. 뒤쪽에서 들려오는 장태숙의 하수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들은 소음기를 장착한 총기로 무장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서윤은 주위를 빠르게 스캔하며 탈출에 용이한 차량을 물색했다. 운 좋게도 구석진 기둥 뒤에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된 업무용 승합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주저없이 달려가 운전석 도어의 잠금 장치를 능숙한 솜씨로 해제했다. 훈련받은 요원에게 구형 차량의 문을 따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그녀는 민우를 조수석에 밀어놓고 자신은 운전석에 올라타 대시보드 아래의 배선을 뜯어내어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거친 기침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차량이 급발진하며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에 반응하여 추격자들이 일제히 몰려들며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뒷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파편이 튀었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핸들을 꺾었다. 그녀는 주차장 출구로 직행하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차를 돌려 추격자들의 차량을 향해 돌진했다. 예상치 못한 정면 승부에 당황한 적들이 황급히 몸을 피했고 그 틈을 타 서윤은 좁은 틈새를 뚫고 나갔다. 그녀의 운전 실력은 일반적인 운전기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코너를 돌 때마다 차체는 한계까지 기울어졌고 타이어는 바닥을 긁으며 맹렬한 스파크를 일으켰다. 민우는 손잡이를 꽉 잡은 채 창백한 얼굴로 그녀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와 먼지로 엉망이 된 그녀의 얼굴에서는 전장의 지휘관 같은 냉철함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미르그룹 본사를 빠져나온 그들은 폭우가 쏟아지는 강변북로를 질주했다. 서윤은 백미러를 통해 끈질기게 따라붙는 검은색 세단 2대를 확인했다. 그녀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민우에게 짧게 지시했다. 안전벨트 꽉 잡으세요. 혀를 깨물 수 있으니 입 다무시고요. 그녀는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뒤따라오던 차량 한 대를 가드레일 쪽으로 유도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을 유발했다. 화광하는 굉음과 함께 뒤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하며 다른 추격 차량의 진로를 막아버렸다. 완벽한 따돌림이었다. 서윤은 그 혼란을 틈타 톨게이트를 빠져나가
인적이 드문 국도변으로 방향을 틀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어둠은 짙어졌지만 두 사람은 비로소 죽음의 그림자에서 한 발짝 멀어질 수 있었다. 차 안에는 거친 엔진 소리와 빗소리만이 가득 찼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숲속에 위치한 민우의 개인 별장이었다. 이곳은 회사 명의가 아닌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사유재산으로 장태숙조차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은신처였다. 차가 멈추자마자 긴장이 풀린 민우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시트에 기댔다. 서윤은 서둘러 내려 그를 부축했다. 비에 젖은 두 사람의 몸은 무거웠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오랫동안 비어있어 냉기가 감돌았지만 정의는 들어오고 있었다. 서윤은 민우를 소파에 눕히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구급 상자를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는 돌볼 겨를도 없이 민우의 이마에 난 찢어진 상처를 소독하고 능숙하게 붕대를 감았다. 그녀의 손길은 거침없으면서도 섬세했다. 민우는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다. 민우의 처치가 끝나자 서윤은 그제야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맨손으로 잡아당긴 탓에 손바닥 가죽이 벗겨지고 붉은 살이 드러나 있었다. 쓰라림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묵묵히 소독약을 부었다. 민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할게.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피아니스트에게 생명과도 같은 손을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치료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민우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제 설명해줘. 자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나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는지. 더 이상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스크를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묶고 있던 머리를 풀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고 강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고 본연의 차분하고 지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은 한서윤입니다. 저 20년 전 회장님의 어머님을 모셨던 운전기사 한상훈의 딸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은 국가정보기관의 경제범죄 수사국 소속 요원이었습니다. 민우의 눈이 커졌다. 청소부라고만 생각했던 그녀가 정보요원이라니 상상도 못한 정체였다. 서윤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고아원에 맡겨졌지만 익명의 후원자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아버지가 남긴 의문을 풀기 위해 정보요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르그룹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잠입 수사를 자청했습니다. 서윤은 품속 방수팩에 넣어두었던 작은 메모리 칩을 꺼내 민우에게 건넸다. 어젯밤 부회장실 비밀 금고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20년 전 사고의 진실과 장태숙 부회장이 그룹 자금을 횡령하여 조성한 비자금 내역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칩을 받아 들었다. 이것을 얻기 위해 그녀가 목숨을 걸고 서버실에 침입했음을 깨달았다. 서윤은 노트북을 가져와 칩을 연결했다. 화면에 뜬 것은 낡은 문서, 스캔 파일과 음성 녹음 파일들이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치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장태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브레이크 조작은 확실하겠지. 실수하면 안 돼. 그 여자가 내일 이사회를 소집해서 내 비리를 터뜨릴 예정이야.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해. 운전기사는 덤으로 처리하고 민우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타살이었다는 의심은 항상 품고 있었지만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마주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장태숙. 그 여자가 내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 같은 운전기사님까지.
분노로 몸을 떠는 민우의 어깨에 서윤이 조용히 손을 얹었다. 저도 처음에는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여자를 죽이는 것으로는 진정한 복수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가 가장 사랑하는 것, 즉 권력과 명예를 철저하게 파괴해야 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화면의 다른 폴더를 가리켰다. 이 파일들은 암호화되어 있어서 열리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원본 장부는 이 안에 있어요. 서윤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장태숙 부회장은 의심이 많아 모든 원본 데이터를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으로 숨겼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그랜드 피아노,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민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피아노라고 그저 악기일 뿐이잖아.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별의 꿈을 연주하면 진실의 문이 열릴 거라고요. 저는 그게 단순히 감상적인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피아노를 쳤을 때 느꼈습니다. 건반 아래에 미세한 진동 감지 센서와 기계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특정 멜로디, 즉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음파가 입력되면 피아노 내부에 숨겨진 공간이 열리거나 어딘가로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민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가 작곡한 그 자장가가 바로 금고의 열쇠였던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악보를 남기지 않았고 오직 아들과 믿을 수 있는 제자에게만 그 곡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장태숙은 그 곡을 모르기 때문에 피아노를 부수거나 없애지 못하고 그저 방치해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서윤이 덧붙였다. 3일 뒤에 미르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 그 자리에서 장태숙 부회장은 회장님의 해임안을 발표하고 자신이 회장직에 오를 계획입니다. 그날 우리는 그 피아노를 연주해야 합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주주들 앞에서 피아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머님이 원하셨던 방식이자 가장 완벽한 복수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민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칠 수 없어. 아까 들어서 알겠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곡의 절반도 기억나지 않아. 내 손가락은 굳어버렸어. 서윤은 민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그의 손을 감쌌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 겁니다. 제가 회장님의 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위험해. 장태숙이 전에 얼굴을 봤어. 행사장에 나타나면 경호원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서윤은 희미하게 웃었다. 청소부 한서윤은 죽었습니다. 그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미르그룹 회장의 파트너이자 베일에 쌓인 피아니스트일 겁니다. 누구도 저를 막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밖에 비는 그쳤고 숲속의 나무들은 물기를 머금은 채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밤새 이어진 대화 끝에 두 사람은 완벽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전이 아니라 거대한 쇼가 될 것이었다. 민우는 서윤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입었던 드레스가 있는 드레스룸을 안내했다. 옷장 안에는 유행은 지났지만 고풍스럽고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서윤이 드레스를 몸에 대보자 민우는 마치 어머니가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서윤에게서는 어머니의 온화함과는 다른 강인한 전사의 기운이 느껴졌다. 민우는 나직하게 말했다. 자네가 내 구원자였군.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다. 거칠어진 손과 상처투성이의 몸이었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뒤돌아 민우를 보며 말했다. 회장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건반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세상을 뒤집어 놓자. 우리 엄마만 알았던 그 곡으로.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것은 연인 이상의 깊은 신뢰와 동지애로 맺어진 굳건한 결속이었다. 이제 무대에 오를 시간이었다. 그들은 다가올 폭풍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복수의 서곡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미르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인사들로 가득 차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빛이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쏟아져 내렸고 최고급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한 음악 소리와 섞여 허공을 떠다녔다. 행사장 중앙 무대에는 장태숙 부회장이 우아한 미소를 띠며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앞에 둔 독사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민우 회장의 건강 악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자신이 그룹의 비상경영위원장으로 추대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입계는 승자의 여유가 감돌았다. 눈엣가시 같았던 강민우와 정체불명의 청소부가 어젯밤 사고로 처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미르그룹의 새로운 반세기를 맞이하여 가슴 아프지만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강민우 회장은 최근 심각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요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장내에 술렁임이 일었다. 주주들과 기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장태숙은 그들의 동요를 즐기며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말을 이어가려 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볼룸의 거대한 양쪽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동시에 활짝 열렸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죽은 줄 알았던 강민우가 서 있었다. 그는 헝클어진 모습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 있는 그는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군주와 같은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여인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한서윤은 더 이상 초라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우의 어머니가 물려준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짙은 화장으로 가려진 얼굴은 차가운 도자기 인형처럼 매혹적이었고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걸음마다 찰랑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 속에는 베일 듯한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대 위의 장태숙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었다. 장태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으로 변했다. 귀신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엘리베이터가 추락했을 텐데.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민우는 서윤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밟으며 무대를 향해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등장만으로 장내의 공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제 장례식을 치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 민우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볼룸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게 들려왔다. 그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눈빛 하나로 제압하며 무대 앞으로 다가갔다. 장태숙은 떨리는 손으로 보안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저들을 막아. 당장 끌어내. 미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고 해. 사복을 입고 행사장에 잠입해 있던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민우와 서윤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서윤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우의 팔을 놓고 드레스 자락을 살짝 걷어 올렸다. 하이힐을 신고 있었지만 그녀의 무게중심은 완벽하게 잡혀 있었다.
가장 먼저 달려든 경호원이 곤봉을 휘두르자 서윤은 우아하게 몸을 회전하며 공격을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는 듯 유려했지만 그 끝은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상대의 팔 관절을 꺾어 제압하고 그 반동을 이용해 뒤따라오던 다른 경호원의 턱을 발로 가격했다. 검은 드레스 자락이 휘날리며 마치 흑조가 날개를 펼치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가녀린 여인이 거구의 사내들을 압도하는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민우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뒤를 지키며 다가오는 적들을 밀쳐내고 길을 텄다.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지켜주며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무대 쪽으로 전진했다. 서여인의 목표는 단 하나, 무대 오른편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였다. 그것은 어젯밤 로비에 있던 것과 동일한 모델로 오늘 행사를 위해 특별히 무대 위로 옮겨져 있었다. 장태숙의 경호원들은 서윤이 피아노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간띠를 형성했다. 저 여자가 피아노에 손대지 못하게 해. 부숴버려도 좋아. 장태숙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저 피아노가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열쇠라는 것을 말이다. 서윤은 눈앞을 가로막는 거구의 사내를 향해 돌진했다. 그녀는 드레스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얇은 금속봉을 꺼내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사내가 쓰러지자 틈이 생겼다. 민우가 그 틈으로 뛰어들어 나머지 경호원들을 몸으로 막아섰다. 어서 가. 서윤. 민우의 외침에 서윤은 피아노를 향해 몸을 날렸다. 마지막 남은 경호원이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피아노 의자를 발판 삼아 높이 뛰어올라 건반 앞에 착지하듯 앉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긴 그녀는 건반 덮개를 열었다. 상처 입은 손바닥이 욱신거렸지만 지금은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장내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모두가 그녀의 다음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장태숙은 비틀거리며 무대 아래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구는 민우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 병력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다. 서윤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너를 믿는다. 첫 번째 건반이 눌리는 순간 맑고 영롱한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별의 꿈. 그 애절한 도입부는 소란스러웠던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서윤의 손가락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연주는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고 깊이가 있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선율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동안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을 위한 진혼곡이자 부패한 권력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멜로디가 절정에 다다르자 피아노 내부에서 기계적인 작동음이 미세하게 들려왔다. 서윤이 정확한 코드를 누르자 피아노에 내장된 센서가 반응하여 무대 뒤편의 거대한 LED 스크린을 해킹 모드로 전환시켰다. 갑자기 화면에 떠있던 미르 그룹의 50주년 기념 로고가 지직거리며 사라지고 낯선 데이터 파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화면에는 장태숙 부회장의 이름으로 된 스위스 비밀 계좌 내역과 불법 비자금 장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년 전 사고 당시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는 누군가가 브레이크 라인을 절단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지시를 내리는 장태숙의 육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사고로 위장해 운전기사까지 확실하게 처리해야 뒷말이 없어.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묘한 대조를 이루며 더욱 끔찍하게 들려왔다. 장태숙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꺼. 당장 꺼버려.
이건 조작이야. 함정이라고. 그녀는 발악하며 스크린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백 명의 증인들이 그 참혹한 진실을 목격하고 있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며 속보를 전송하기 바빴고 주주들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무대 중앙에 서서 무너져가는 장태숙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입니다, 부회장님. 어머니는 이 피아노 속에 당신의 죄를 낱낱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봉인이 풀린 겁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무게는 청은망은이었다. 서윤의 연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화면 속의 증거들이 모두 재생될 때까지 계속해서 건반을 두드렸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나와 하얀 건반을 붉게 물들였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 앞에서 그녀는 총칼 대신 음악으로 심판을 내리고 있었다. 곡의 마지막 부분이 흐를 때쯤 경찰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장태숙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녀는 끝까지 저항하며 민우와 서윤을 저주했지만 경찰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화려했던 기념식장은 순식간에 범죄 현장이자 정의구현의 장으로 변해버렸다. 드디어 서윤이 마지막 화음을 누르며 손을 떼었다. 긴 여운이 허공에 머물렀다. 정막이 흘렀다. 누구도 감히 박수를 칠 수 없는 압도적인 분위기였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지만 민우가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는 민우의 품에 안겨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민우는 그녀의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속삭였다. 고마워. 정말 고생했어. 자네가 해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비로소 미소 지었다. 주변의 시선이나 카메라 플래시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오직 서로의 존재와 밝혀진 진실만이 의미가 있었다. 피아노 위에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상처가 아닌 승리의 훈장처럼 보였다. 그날 밤 미르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장태숙과 그 일당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전국을 강타했다. 하지만 세상이 시끄러운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우와 서윤이 있는 대기실은 고요했다. 민우는 구급대원이 서윤의 손을 치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의사는 신경이 손상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당분간 피아노는 절대 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서윤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이제 다시 칠 일은 없을 거예요. 제 임무는 끝났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의사를 내보내고 서윤과 단둘이 남았다. 떠날 생각인가 그의 질문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서윤은 붕대 감은 손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응시했다.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장님. 정보국에서도 복귀 명령이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회장님과 저는 사는 세계가 너무 다릅니다. 그녀는 애써 냉정하게 말하려 노력했다. 복수가 끝난 지금 그녀가 민우 곁에 머물 명분은 없었다. 그녀는 다시 그림자 속의 요원으로 돌아가야 했다. 민우는 그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세계가 다르다고 자네가 내 세계를 구했는데 무슨 소리야. 나에게는 회장이라는 직함보다 자네가 연주해준 그 노래가 더 소중해. 가지마. 민우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댔다.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 역시 민우에게 끌리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생사를 넘나들며 쌓은 감정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웠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위험한 직업이 민우에게 짐이 될까봐.
제가 곁에 있으면 회장님께 계속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니까요. 서윤의 거절에도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상관없어. 자네가 위험하면 내가 지킬 거고, 내가 위험하면 자네가 지켜주면 돼. 우리 이미 그렇게 해왔잖아. 민우의 말에 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민우의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기자회견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같이 가자. 내 파트너로서.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붕대 감은 손으로 민우의 손을 굳게 잡았다. 두 사람은 문을 열고 쏟아지는 빛을 향해 함께 걸어 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단단해 보였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서울 도심을 감싸기 시작했다. 미르그룹 본사 앞 화단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어났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날의 충격적인 폭로 이후 미르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격병위를 겪었다. 장태숙 부회장과 연루된 부패한 임원들은 전원 해임되거나 구속되었고 검찰의 칼날은 성격 없이 그룹 내부를 파헤쳤다. 주가는 한때 곤두박질 쳤지만 강민우 회장이 직접 비상경영위원회를 이끌며 투명한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고 사재를 출연하여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시장의 신뢰는 점차 회복되었다. 오히려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롭게 태어난 미르그룹에 대해 대중은 박수를 보냈다. 강민우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평화로운 도심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불면증에 시달리며 고독하게 술을 마시던 그 자리였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 밝혀지고 장태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던 날,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꿈없는 깊은 잠을 잤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오후 일정으로 예정된 재단 설립 기념식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으시던 분의 소재가 파악되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소재라니,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니야. 잠시 쉬고 있을 뿐이지. 민우는 재킷을 집어들며 미소 지었다. 오늘 오후 일정은 모두 취소해. 더 중요한 약속이 생겼으니까.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주택가 낡은 상가 건물 2층에는 작은 피아노 교습소가 하나 있었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한서윤은 어린아이의 서툰 연주를 지도하고 있었다. 선생님, 여기 손가락이 자꾸 꼬여요. 투정 부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서윤은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 급하게 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한 음씩 눌러보렴. 피아노는 네 마음을 들어주는 친구니까 다정하게 말을 걸어야 해. 그녀의 오른쪽 손등에는 아직 붉은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은 여전히 섬세했다. 국가정보원 경제범죄수사국 요원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그녀는 자신의 원래의 꿈이었던 피아노 선생님으로 돌아와 있었다. 사건이 종결된 직후 서윤은 민우에게 작별을 구하고 떠났다. 민우는 그녀를 잡고 싶어 했지만 서윤은 그가 회장으로서 그룹을 수습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자신 역시 피투성이가 되었던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한 한서윤으로 돌아갈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돌아간 뒤 교습소에는 정막이 찾아왔다. 서윤은 창가에 기대어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다. 벚꽃 잎이 흩날리는 거리 풍경 위로 민우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잘 지내고 계실까?
뉴스에서 본 그는 훌륭한 경영자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딸랑하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교습소 문이 열렸다. 학부형이 상담을 하러 온 건가 싶어 서윤은 급히 컵을 내려놓고 입구 쪽으로 향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 인사를 건네던 그녀의 말이 허공에서 멈췄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학부형이 아니었다. 캐주얼한 트렌치코트를 입고 한 손에는 벚꽃가지를 든 강민우였다. 그는 쑥스러운 듯 코끝을 문지르며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피아노 배우러 왔습니다. 초보자도 받아주나요? 민우의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서윤은 멍하니 있다가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회장님, 여긴 어린이 전문 학원이에요. 성인은 안 받습니다. 민우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피아노 위에 벚꽃가지를 올려놓았다. 20년 전 어머니께 배운 수제자인데 특별 대우는 없나? 그리고 회장님 말고 그냥 민우라고 부르라고 했잖아. 그는 자연스럽게 의자를 끌어다 서윤의 앞에 앉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몇 달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익숙하고 그리운 눈빛이었다. 민우는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손등의 흉터를 어루만지는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조심스러웠다. 많이 좋아졌어. 피아노 치는 데는 무리 없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요. 이제 다시 칠 수 있어요. 아주 어려운 곡만 아니면요.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보고 싶었어. 민우의 직설적인 고백에 서윤의 볼이 붉어졌다. 저도 뉴스로 소식 보고 있었어요. 미르 그룹이 많이 변했더군요. 훌륭하세요. 서윤의 칭찬에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한 게 아니야. 자네가 열어준 길을 따라간 것뿐이지. 그런데 말이야, 한서윤 씨. 내가 그룹을 개혁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아직 채우지 못했어.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떤 자리요? 유능한 임원들은 많이 뽑으셨잖아요. 민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아니, 임원 말고 내 인생의 파트너이자 유일한 피아니스트 자리. 그 자리는 자네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비워뒀거든.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서윤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이나 과거가 민우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 떠났었다. 하지만 민우는 그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다시 그녀를 찾아와 손을 내밀고 있었다. 서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민우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다. 면접 보러 갈게요. 그런데 합격 기준이 꽤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민우는 활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준은 딱 하나야. 오늘 밤 나랑 같이 연주해 주는 것. 가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그날 밤 미르 그룹 본사 로비.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피아노 위로 떨어지는 핀 조명 하나만이 켜져 있었다. 민우는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서윤과 단둘이 로비에 들어섰다. 3개월 전 차가운 공기와 긴장감이 감돌았던 그곳은 이제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로비 중앙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는 더 이상 먼지 덮개에 쌓여 있지 않았다. 반짝이는 검은색 건반 덮개가 열려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다. 서윤은 감회가 새로운 듯 피아노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연주했던 그 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비극의 서막이었지만 지금은 해피엔딩의 무대였다. 두 사람은 피아노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좁은 의자에 어깨를 맞대고 앉으니 서로의 천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민우가 먼저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기억나, 내가 엉망으로 쳤던 그날.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끔찍했죠.
플랫을 다 빼먹으셨잖아요.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다. 웃음소리가 높은 천장을 타고 맑게 울려 퍼졌다. 이제 제대로 가르쳐줘. 어머니가 내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그 곡의 진짜 멜로디를. 민우의 부탁에 서윤은 호흡을 가다듬고 자세를 잡았다. 그녀는 민우의 손을 잡아 건반 위에 제자리를 잡아주었다. 회장님은 베이스를 맡으세요. 제가 멜로디를 칠게요. 서윤의 리드에 맞춰 연주가 시작되었다. 별의 꿈. 20년 전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작곡하고 어린 소녀 제자에게만 알려주었던 그 비밀스러운 자장가가 다시 세상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번 연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윤의 유려하고 섬세한 선율 위에 민우의 묵직하고 따뜻한 저음이 더해져 곡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완성되었다. 처음에는 서로의 호흡이 맞지 않아 삐걱거렸지만 눈빛을 교환하며 점차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갔다. 음악은 과거의 슬픔을 위로하고 현재의 사랑을 속삭이며 미래의 희망을 노래했다. 로비의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마치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두 사람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르자 서윤은 눈을 감고 음악에 온몸을 맡겼다.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 뒷좌석에서 들었던 피아노 소리 어머니를 잃고 울던 어린 민우의 모습,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서로를 지켰던 그 밤의 기억들이 음악 속에 녹아들었다.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녀 옆에는 그녀를 지켜주고 함께 연주해줄 사람이 있었으니까. 곡의 마지막 소절이 부드럽게 잦아들며 긴 여운을 남겼다. 민우와 서윤은 동시에 건반에서 손을 떼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완벽한 합주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곡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라는 것을 민우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서윤아, 나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줘서, 그리고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 줘서. 서윤은 민우의 품에 기대어 대답했다. 저도 고마워요, 민우 씨. 제 인생의 멜로디를 다시 연주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민우는 서윤의 턱을 들어 올려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달콤하고 깊은 키스였다. 로비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리듬처럼 들려왔다. 그 순간 거대한 미르 그룹의 로비는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콘서트 홀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미르 그룹의 사내 게시판에는 작은 공지가 하나 올라왔다.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로비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연주자는 비밀입니다. 직원들은 호기심에 웅성거렸다. 그리고 첫 번째 금요일, 점심시간 로비에 모인 직원들은 깜짝 놀랐다. 평소 냉철하기만 했던 강민우 회장이 직접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연주하는 곡은 낯설었지만 너무나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곡이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연주를 경청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딱딱했던 회사 로비에는 미소가 번져나갔다. 청소부 아주머니들도 보안 요원들도 바쁜 임원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선율에 귀를 기울였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민우는 쑥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들에게 인사를 했고 서윤은 그 곁에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소리쳤다. 회장님, 그 곡 제목이 뭡니까? 민우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았다가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다. 이 곡은 우리 어머니만 알고 계셨던 곡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곡 별의 꿈입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민우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시간이 흘러 미르 그룹은 투명 경영과 사회 공헌의 상징이 되었고 강민우 회장과 피아니스트 한서윤의 러브스토리는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화려한 행사장이 아닌
늦은 밤 둘만이 남은 로비에서 피아노를 칠 때였다. 서윤은 민우의 권유로 미르 재단 산하에 음악학교를 설립하여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피아노 기술뿐만 아니라 음악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의 교실에는 언제나 웃음소리와 피아노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민우는 틈날 때마다 학교를 찾아와 아이들과 어울리며 서윤을 응원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윤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그녀는 묘비 앞에 국화꽃 한 송이와 작은 오르골을 놓았다. 별의 꿈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오르골이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진실은 밝혀졌고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아빠가 모시던 사모님의 아드님이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해줘요. 저도 그 사람을 지킬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던 따뜻한 바람이었다. 뒤에서 기다리던 민우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코트를 덮어주었다. 가자. 집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은 낙엽이 깔린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템포가 맞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들은 서로의 소리를 듣고 기다려주며 끝까지 함께 연주할 것이다. 그 옛날 청소부가 몰래 피아노를 치자 회장이 발걸음을 멈췄던 그 운명적인 순간처럼 그들의 사랑은 멈춤이 아닌 영원한 진행형이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여는 찬란한 소나타는 이제 막 2악장에 접어들고 있었다.